범죄 영화의 하위 장르로 무언가를 강탈하거나 훔치는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를 케이퍼 무비 혹은 하이스트 무비라고 합니다. 케이퍼 무비는 절도나 강도 과정 묘사가 이야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전문가들이 역할을 분담하죠. 이들은 은행이나 거대 범죄 조직을 목표로 하고 동료의 배신이나 조직 내분 등으로 위기를 겪게 됩니다. 영화 내용이 정형화되어 있어서 아이디어가 중요하며 범죄의 설득력과 전략의 개연성이 갖추어져 있어야 흥행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펠릭스 게이 그레이 감독의 2003년 영화 이탈리안 잡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영화의 원작은 마이클 케인 주연의 1969년작 이탈리안 잡입니다. 큰 내용은 흡사하지만 구체적인 설정은 좀 다릅니다. 티빙에서 원작을 시청할 수 있으니까 리메이크작과 비교하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2003년 리메이크작은 화려한 캐스팅이 특징입니다. 리더이자 기획자인 찰리는 마크 월버그, 은퇴를 앞둔 전문 금고털이범 존 브리처는 도널드 서덜랜드, 존 브리처의 딸이자 금고 전문가인 스텔라는 샤를리즈 테론, 자동차 운전 전문가인 라브는 제이슨 스타뎀이 연기합니다. 자칭 랩스터 창시자인 컴퓨터 전문가 라일은 세스 그린, 폭파 전문가 왼쪽 귀는 모스테프, 스티브는 프라이멀 피어의 에런 역으로 골든글러브 나무 주연상을 수상한 에드워드 노튼이 출연합니다. 캐스팅만으로도 충분히 볼 가치가 있는 셈입니다. 존 브리처는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찰리와 만나 마지막 건수로 3,500만 달러에 달하는 금괴를 훔쳐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들의 전략은 성동격서로 로브가 금고를 보트에 싣고 달아나는 것처럼 가장에서 추적자들을 따돌리는 동안 찰리와 존이 금고에서 금괴를 꺼내는 겁니다. 절도를 성공한 후에 금괴를 싣고 가던 중 스티브의 사주를 받은 강도들이 길을 막고 스티브는 존을 쏴서 살해합니다. 러브는 총격을 피하기 위해 벤을 몰고 얼어붙은 강물로 뛰어들죠. 존의 시신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스티브는 일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떠나지만 찰리와 일행은 수백 미터 떨어진 강길에 올라와서 복수를 다짐합니다. 1년 후 찰리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금고 전문가로 살고 있는 존의 딸 스텔라를 찾아가 아버지의 복수에 동참할 것을 권하지만 거절당합니다. 하지만 스텔라는 심사숙고 끝에 아버지의 복수를 하기 위해 찰리의 계획에 동참하기로 결정합니다. 찰리는 스티브 집의 케이블 모뎀을 끊은 후 스텔라를 케이블 회사 직원으로 위장시켜 집 안으로 들여보내 금고 위치를 확인합니다. 금괴를 실어낼 미니 세대의 개조까지 마치며 순탄하게 흘러가던 작전은 실행 당일 스티브의 이웃들이 시끄럽게 파티를 여는 바람에 실행조차 하지 못합니다. 스티브는 금괴를 구입해주던 장물아비 예벤이 베니스에서 발리 댄서가 새겨진 금괴가 탈취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하자마자 분노한 나머지 살해합니다. 예벤의 사촌이자 우크라이나 조직폭력배 보스 마슈코프는 살해범을 추적하는데 마슈코프의 개입은 결말을 위한 중요한 복선입니다. 스텔라는 스티브를 집 밖으로 유도하기 위해 두 번째 데이트를 합니다. 아버지 존이 자주 언급하던 문장을 스텔라가 무심결에 언급하면서 스티브는 스텔라의 정체와 찰리 일당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스티브는 무장 호송 트럭과 오토바이 경호를 이용해서 멕시코시티행 비행기까지 금을 옮기기로 하고 똑같은 무장 트럭 세대를 동시에 출발시킵니다. 라일은 트럭 세대의 타이어 높이를 비교한 후 적재함이 낮게 내려앉은 128호 트럭을 주목하죠. 찰리 일당은 교통 시스템을 조작해서 금괴 운송 트럭보다 먼저 도착한 후 베니스 수법과 마찬가지로 바닥에 폭탄을 설치해서 내려앉히는 방법으로 금괴 탈취에 성공합니다. 스티브가 천신만고 끝에 금괴가 보관된 곳에 도착하지만 그를 기다리는 사람은 사촌 살해범을 찾던 마슈코프였습니다. 작전을 성공시킨 것을 자축한 찰리 일당은 각자 원하던 꿈을 실현합니다. 운전광인 라브는 애슈턴 마튼을 구입하고 폭탄 전문가 왼쪽 귀는 스페인의 대저택을 샀으며 라일은 원하던 스피커를 구입합니다. 찰리는 존의 조언대로 그가 점찍은 인생의 반려자 스텔라와 행복한 미래를 설계합니다. 이 영화에는 찰리 일당 외에 출연 비중이 만만치 않은 제3화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오리지널 미니를 비롯한 미니 삼형제인데요.
찰리 일당의 리허설 과정과 실제 절도 과정에서 한참 동안이나 화면을 가로지르며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스텔라의 차도 클래식 미니였는데요. 험난한 주행 환경에서 잘 달리는 차이자 복잡한 도심에서 운전과 주차가 모두 쉬운 차라는 메시지를 영화 흐름에 거슬리지 않게 잘 녹여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세 가지 영화 속 오게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오게티는 찰리 일행이 얼음물 속으로 밴을 몰아 빠지는 장면인데요. 영화의 물속에 빠지면 가장 무서운 증상이 저체온증입니다. 물속에서의 열 손실은 공기의 30배나 되거든요. 1912년 타이타닉호 사고에서 바다에 뛰어든 1489명이 모두 사망한 원인도 저체온증이었습니다. 미국 탐색구조 특수부대 기준으로 0도 이하 물에서의 생존 기간은 15분에서 최대 45분이라고 하는데 훈련 안 된 일반인의 경우 15분은 고사하고 10분도 버티기 어려울 겁니다. 더구나 스티브 일행이 생사를 확인하느라 수면을 지켜보는 상황에서 수백 미터나 물속을 헤엄쳐 나올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 오게티는 무장 트럭의 뒷문을 열고 금고를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트럭에 실린 금고는 스텔라가 확인한 모델이 아니라 이스라엘제 금고였는데요. 스텔라는 잘못 건드리면 자동으로 잠겨서 절대 열 수 없다며 내시경이나 청진기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찰리가 할 수 있다며 격려하자 스텔라는 자신의 감만으로 금고를 열어버립니다. 아니, 이스라엘 금고가 책상 자물쇠인가요? 할 수 있다고만 하면 막 열리는 겁니까? 금고 전문가인 스텔라가 불가능하다고 말한 직후에 너무나 쉽게 금고를 여는 장면은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두 개는 오게티니까 그러려니 넘어갈 수 있지만 세 번째 오게티는 그냥 넘어가기엔 좀 그렇습니다. 미니를 강화할 때 찰리는 세 대의 2700파운드를 나눠 실을 예정이라고 알려줍니다. 2700파운드는 금괴의 무게죠. 1파운드가 0.453kg이니까 2700파운드면 1223kg에 해당합니다. 미니 한 대에 400kg을 싣는 셈이니 충분히 가능합니다. 금고를 열고 찰리가 센 금괴 개수는 208개였습니다. 수량을 알았으니 이제 금괴의 무게를 정확히 알아야 운반이 가능합니다. 전체 금괴의 무게를 알기 위해선 금괴 한 개의 무게를 알아야 합니다. 스티브가 작물 아비인 예벤에게 금괴를 파는 장면에서 금괴 하나의 크기를 대략 알 수 있었는데요. 엄청나게 큰 발리댄서 금괴는 한국 금거래에 보관되어 있는 이 금괴와 크기가 흡사합니다. 무게가 12.5kg이고 가격은 개당 6억 원 정도라고 하네요. 여러분들이 보기엔 어떻습니까? 두 개의 크기가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금괴 한 개당 12kg으로 잡으면 208개가 있으니까 총 무게는 2496kg 이상입니다. 미니 한 대당 실어야 할 금괴의 무게가 800kg 이상인 거죠. 이 무게라면 미니가 움직일 수조차 없습니다. 게다가 12.5kg 금괴는 성인 남자도 두 손으로 들기 어려운데 라브는 아무렇지도 않게 한 손으로 집어던집니다. 진짜 금괴라면 말이 안 되는 모습인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금괴를 다룬 국내외 영화 중 진짜 금괴의 무게를 제대로 표현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못 보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장르라면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 케이퍼 무비의 경우 개연성과 리얼리티가 흥행을 좌우하는 요소니만큼 더욱 신경 써서 표현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화 이외에도 1978년작 스팅, 저수지의 개들, 오션스 11, Now You See Me 마술사기단 등 케이퍼 무비도 재미있으니까 관람을 추천드립니다.